정말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네요. 저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불임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정말 힘든 일이었지요. 아무래도 불임인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요. 항상 시험관 시술도 해야 하고 주사도 맞아야 하고 아이가 착상이 되어도 다시 착상에 실패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순간들을 매번 넘기다 보니까 어느새 저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딱 10년째 되었을 때 정말로 선물처럼 지금의 딸인 지연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지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좋다는 것은 다 해주기 위해서 태교도 정말 클래식 틀어놓고 똑똑해지라고 호두나 잣 같은 것도 엄청 사서 먹고, 제가 사실은 호두랑 잣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저는 맛없다고 느끼는 견과류도 꾸역꾸역 먹었지요. 저의 바람 때문인지 아이는 참 착하게 그리고 이쁘게 자라주었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용을 준비한다고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임용고시라는 게 고인물이기도 하고 정말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다 준비하는 시험이라서 쉽지가 않았지요. 3년 정도 소수점 점수로 떨어지니까 딸의 마음이 말도 아니었어요. 엄마, 나는 실패할 운명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항상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거야. 내 앞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예 점수차가 크게 해서 떨어지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 점수차가 정말 너무 조금 나고 이제는 나도 슬슬 지치는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싹 다 포기하고 싶어, 엄마. 나 어떻게 해? 딸은 저를 안으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엄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 엄마는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점수 몇 점 때문에 힘든 모습을 보니까 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우리 딸은 제발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살다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야. 엄마가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니? 딸은 그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나 그럼 일단 공교육 교사 말고 사교육 교사라도 할게. 더 이상 임용을 준비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구멍을 내는 일과 똑같은 것 같아.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딸은 임용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험을 매달려봤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지금 딸아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딸은 어릴 때부터 교사를 꿈꿔온 덕에 정말로 살면서 제대로 논 적도 없었어요. 엄청 상처도 많이 받고 저는 그런 딸아이가 안쓰럽기도 했지요. 그래서 포기하기로 결심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딸아이를 위로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제대로 놀지 못한 딸은 임용을 포기하고 학원 선생님을 하면서 많은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미팅을 하다 보니까 딸에게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매일매일 잿빛 같은 얼굴을 띠던 딸의 표정은 정말 꽃밭에 온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엄마는
요즘 딸이 항상 웃음 짓고 행복하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다.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감사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 우리 딸이 행복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편하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 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 틈틈이 사랑도 하고 사랑을 해야지 우리 딸 인생이 즐겁지. 엄마 고마워. 나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이제야 내 인생에 사랑이 찾아온 것 같아. 나 요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되게 벅차고 행복해.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로서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 딸이 시험으로 힘들어하니까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지원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딸이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거였어요. 저는 조금은 성급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 그래도 남자는 2년 정도 만난 다음에 결혼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엄마가 조금 걱정된다. 아니야, 엄마. 나 이 남자랑 같이 살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남자랑 함께 하니까 임용고시 때문에 힘들었던 나의 과거가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서. 엄마, 나 용기 내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나 결혼 결심했어. 이 남자도 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 남자 이야기 들어주고 싶거든. 저는 딸내미가 너무 불같은 사랑을 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청 고민되었지요.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내가 딸의 행복을 원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딸, 엄마는 딸내미가 너무 걱정돼. 일단 그 아이 한번 만나보자. 어떤 아이인지 엄마도 궁금하다. 딸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위가 될 사람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좀 적당히 버는 편이었고 문제는 불안정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딸, 그래도 안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 만나서 딸이 그 사람이랑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업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해도 엄마, 사랑은 불완전함까지 품어주는 게 사랑인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가 엄청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남자의 행동을 보면 진짜 실패할 수가 없어. 엄청 부지런하고 나한테도 잘한단 말이야. 일단 만나보고 나서 결정해. 그렇게 저는 상견례 전에 딸의 남자친구를 미리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굉장히 인상이 좋고 싹싹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따님한테 푹 빠져서 정말 따님분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업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져서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요, 따님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고 제가 굶더라도 따님은 절대로 굶기지 않도록 할 자신 있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따님분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씩 웃는데 잘생긴 얼굴로 싹싹하게 어른한테 하니까 저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자네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말솜씨가 좋고 싹싹한 아이인데 누가 싫어하겠어?
우리 딸 눈이 엄청 높은데 잘 되었네. 딸내미만큼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어떤 부모님께서 낳으셨는지 사돈 될 사람 빨리 보고 싶다. 그래, 너희 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중간에 끼어서 말하겠니? 사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믿고 우리 딸 맡긴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는 말을 했을 때 사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한 약속,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저요,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말 따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가 성격도 좋고 외양 쪽에다가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흔쾌히 결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찝찝하고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인가 싶은 불쾌한 기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직감을 무시하고 딸내미의 결혼을 허락했지요. 분주하게 딸과 사위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의 집안은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사는 집안인 듯 했어요. 그쪽 집안은 이제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마련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 집이야 해가면 되는 거고요. 그걸로 너무 미안해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남서방도 뭐 사업하고 그거 자리 잡으면 금방 올라오겠지요. 아이고, 사돈 되실 분께서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저희가 정말 참 감사하네요. 상견례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남서방은 학창시절에 정말 성실하고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잘 살아왔다고 사돈이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착했어요. 학창시절에 뭐 조금 걱정 끼친 것 빼고는 학교 생활도 정말 잘하고 우리 부모들한테도 참 잘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따님한테도 참 잘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 자상한 아이고 애가 꽤 괜찮거든요. 우리 아들이지만 바른 아이라고 저희가 보장합니다. 사돈댁은 유독 학창시절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요즘 학창시절 놀면서 지낸 애들이 있나? 다들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바르게 살았지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걸 자랑이라고 말하나 사돈은? 우리 딸도 학창시절에는 공부만 하고 대학 가서도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공부에만 집중했는데 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한식당 주인이 갑자기 저를 보고 이거 저희 10주년 이벤트로 응모권입니다. 주소랑 번호 적어서 여기 넣으면 나중에 30만원 상당 상품권 추첨해서 드려요. 이거 응모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응모하면 확률도 올라갑니다. 지금 지원자도 별로 없고 이거 쓰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한번 써보시죠. 하면서 저에게 종이를 내미는 겁니다. 저야 원래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뭐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 번호랑 주소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각자 저희는 집에 가게 되었어요. 딸은 사돈, 그러니까 예비시댁 되실 분들이 좋은 분 같아서 다행이야. 왜 시집가서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 고려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다행히 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엄마도 사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서 엄마도 한시름 놓인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그날 저녁에 잠깐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나갔고 저는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띵동 눌리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지금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지? 하고요. 왜 혼자 집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집을 누가 두드리면 잔뜩 긴장이 되는걸요. 저도 그랬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누구십니까? 하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때 인터폰 화면 사이에 비에 잔뜩 맞아서 헐떡거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요즘 나온 기생충 영화, 거기서 인터폰 장면이 나오는데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누구신데 비를 맞고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때 그 남자가 저요, 아까 정한식당 사장님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정말 고민하다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무슨 신천지나 이상한 종교에서 포교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절한 목소리에 그런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자세히 보니까 아까 한식당에서 만난 그 사장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희 집에 찾아오시려고 그래서 아까 응모권 써달라고 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꼭 말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나 주소 알 길이 없으니까 사실 응모권 하지도 않는데 거짓말 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진실을 폭로하지 않으면 따님분께서 평생 힘들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딸이 위험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가져서 힘들게 낳은 딸, 아이고, 제 인생을 바쳐서 키운 딸아이인데 딸이 불행해지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눈이 돌아간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딸이 불행해진다니요. 일단 들어오세요, 사장님.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사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어떤 종이뭉텅이를 꺼내는 겁니다. 그거는 판결문이었어요. 소년재판 형사사건 판결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읽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생전 처음 본 사람 집에 와서 미친 것처럼 이렇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동공에 지진이 났어요. 이게 뭔가 싶었지요. 판결문은 한 고등학생 무리들이 한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이고 단체로 그 짓거리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남자애가 그 여자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영상까지 찍어서 아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악독하게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지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이 악마 같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왜 저에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거랑 제 딸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이딴 짓을 저지른 사람이 사모님 사위 될 놈입니다. 거기 판결문에 있다시피 거기서 가장 악마같이 행동한 놈이 있지요. 그 놈이 사모님 사위고 그거를 당한 사람이 내 딸입니다. 내 딸이라고요. 내 딸이 이런 짓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새끼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간 손이 후들거렸어요. 사장님이 주신 판결문의 제일 뒷장을 펼쳐보았고 거기서 저는 사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있는 것을 보았지요. 남주현,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보호관찰 1호분, 가장 높은 형벌.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 사위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혼잣말로 그래서 사돈이 묻지도 않은 사위의 학창시절을 말하면서 일부러 지네들이 찔리니까 당신 아들은 학창시절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한 거구나. 미친 것들. 소름 끼쳐.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소름 끼쳐. 이게 말이 돼? 저는 정말로 온몸이 떨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쩐지 사위를 봤을 때 싹싹하고 좋았지만 어딘가 가슴 한켠에 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딸이 워낙에 그 아이를 좋아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직감을 무시하고 딸을 믿었던 거죠. 저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제 사위가 될 놈이 이딴 짓을 저지른 게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모두 사실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 악마 같은 일을 저지른 놈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네, 사실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할 놈이 내 가게에 나타났다는 게 심장이 철렁했고, 제가 방 안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놈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산대에 나올 때도 확인했습니다. 관자놀이에 있는 그 점까지 똑같았고, 아까 이름 들어보니까 이름도 일치한 걸 들은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지요. 그놈은 저를 못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놈이 저희가 딸이 그런 짓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고소할 때 저희 집에 와서 칼 들고 난동 피운 놈입니다. 제 딸과 저와 아내를 죽이겠다고 하면서요. 그 정도로 정상이 아닌 놈입니다. 제 딸은 그 이후로 정신분열까지 걸리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해서 정말 매일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애엄마는 잘 다니던 학교 일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데에만 열중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놈들이 나타나서 제 딸을 해칠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딸내미가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항상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놈 자식 한 명 때문에요. 그놈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납니다. 어쩌라고 아저씨. 어차피 우리 촉법소년이라서 그냥 빵 잠깐 갔다 오면 그만이야. 취업하는데 지장도 없고 나중에 과거 싹 숨기고 살면 돼. 그런데 당신 딸은 아주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를 받았네? 나는 너무 그게 좋아. 그리고 당신네들이 나를 고소했으니까 나도 당신네들 가족 파탄 내줄게. 내가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이 기회에 보여줄게. 하면서 흉기를 휘둘렀지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거리네요. 그때 그놈 부모님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면서 미안하다 한마디 안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놈을 잊지 못합니다. 사장님은 이런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도 우리 딸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누가 우리 딸을 건드리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제 딸과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파혼하세요. 그리고 따님에게 이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지금이야 사랑에 빠져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제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제 딸 아주 악마를 저희 집안에 끌어들여온 걸 수도 있었네요. 너무너무 끔찍하네요. 에휴.
그렇게 사장님은 집을 나섰고 저는 집에서 멍하니 누워있다가 딸내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덜컹 들렸고 저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 딸내미에게 딸, 여기 책상에 앉아봐. 엄마가 딸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엄마, 갑자기 왜 분위기를 잡아 무섭게?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저는 식탁 한켠에 치워져 있었던 그 판결문을 가져와서 딸내미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읽어봐. 딸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미친, 이딴 쓰레기 짓을 저지른 놈이 누구야?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딸내미는 저에게 물었고 저는 그거 남서방이 저지른 일이란다. 그 피해자 아빠가 오늘 우리가 간 한식당 사장님이었고 남서방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전화랑 주소를 몰래 받아서 오늘 찾아왔어. 그 사장님이 너를 보고 자기 딸이 생각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말해준 거야. 딸은 동공이 흔들리면서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판결문의 맨 뒷장으로 넘어가서 선명하게 쓰여있는 남서방의 이름을 보여주었고 그때 딸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순간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제 딸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지요. 더 이상 이 사실을 안 뒤로 결혼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나오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제 딸이 당한 일입니다. 뉴스에서도 다룬 이야기였고 치가 떨리지만 제가 핸드폰에 담아두고 저장해둔 거였어요.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보다 더 슬프고 잊을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이 일을 믿기 힘들어하는 딸에게 저는 그 뉴스 링크를 보내주었고 그때 딸은 완전히 남서방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어요. 엄마, 그 아저씨한테, 한식당 아저씨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내가 미친놈이랑 결혼할 뻔했네. 내 인생이 완전히 구렁텅이로 들어갈 뻔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만날 뻔했지? 정말 작정하고 속이면 완전히 사람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엄마, 나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됐어. 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았으니까 그럼 된 거야. 딸, 엄마도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파혼하고 그놈이랑 연 끊어. 그리고 딸은 바로 남서방한테 전화를 했어요. 니 진짜 소름 끼친다. 내 앞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인 척 하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히 미친놈이었구나. 너 10대 때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내가 모를 것 같았어? 그렇게 과거를 감쪽같이 속이니까 행복해? 네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를 때가 온 거야. 끝까지 속일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 네가 그 아이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만큼 이제는 네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할 때가 온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진 알겠지? 파혼하자. 그리고 쓰레기 같은 너,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 제 딸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위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나중에는 정말로 미안해. 나 정말 아직도 그때의 일을 참회하고 있어. 사실 정말로 죽어서도 숨기고 싶은 내 과거였는데 그래서 꽁꽁 너에게 숨기고 싶었어. 내 과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네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서 게으른 나도 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성실한 척을 하고 열심히 사는 척을 했거든.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될까? 나 앞으로 살면서
너처럼 천사 같은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발. 안 돼. 너 같은 놈이랑 절대로 결혼 못해. 단순히 여자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이 휘둘릴 정도로 큰 상처를 준 거고, 너는 그 상처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늦었지만 져야 해. 나 꿈이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처럼 학생들에게 지독하게 상처 준 놈을 내가 어떻게 남편으로 맞이하겠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너 같은 놈들이거든? 너처럼 싸가지 없이 살고 세상 잘난 맛에 살고 참회할 줄 모르고 남들한테 상처 주는 놈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헤어지자. 그리고 네가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어. 제 딸은 그놈에게 정말로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붓고 마음에 가득 상처 줄 수 있는 말들을 뿜어냈어요. 그놈은 제 딸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딸에게 그런 소식을 들으니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돈이 될 뻔한 그 사람들까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혹시라도 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사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럴 일 절대로 없고요. 그딴 짓 저지른 남자한테 딸을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네들도 당신 아들이 괴롭힌 그 딸네 부모한테 막말했다면서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아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말이 뭔지 절절하게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네 아들이랑 다시 만날 일은 죽어도 없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 쓰레기 가족들아. 저는 막말을 퍼붓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저는 한참 동안 충격에 허우적거렸어요. 거의 일주일간은 아무런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상태였지요.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고 그랬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무렵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딸의 남편이 될 뻔한 그 악마 같은 놈이 극단적 시도를 해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요. 엄마, 그놈 나한테 파혼당한 이후로 급격하게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동에 입원했다고 하네. 아무래도 자기도 충격받았나 봐. 그놈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최선을 다했거든. 자기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과거에 한 행동 때문에 자기 앞길이 막히게 생겼으니 얼마나 우울하고 절망적이겠어. 그런데 나는 오히려 잘된 것 같아. 벌 받아야 하는 놈은 처절하게 벌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억울하지가 않지. 나는 그 한식당 사장님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네.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그 사장님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딸이 지옥구덩이 문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 딸이 그놈이랑 결혼했다면 결혼생활 도중에 튀어나오는 그놈의 지독한 짓거리들 때문에 저와 제 딸 평생 동안 고통스러웠겠지요. 사장님, 그리고 좋은 소식인진 모르겠지만 그놈 자식이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동에 입원했고 얼마 전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의가 이기나 봐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진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놈은 결국에 벌을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에휴, 정말 저 이제는 사장님께서 좀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놈도 이제 벌을 받은 것 같으니까요. 여튼 용기 내서
저희 모녀에게 이렇게 큰 사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그놈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음과 동시에 약간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저는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사모님께서는 꼭 따님을 지켜서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미안할 뿐이었지요. 그래도 사장님 따님분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지금은 외국인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강인한 아이였던 거죠. 제 딸도 파혼을 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정확히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 임용고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랑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만 자기 인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나의 인생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은 멀리 봤을 때 결국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딸의 말에 100번 공감을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꿈들을 결국에 다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다시 힘겨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그전에는 정신적으로 약해서 작은 일만 있어도 금세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딸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마음과 정신이 전부 탄탄해져서 정말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오늘도 딸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우선이니까요. 그런 쓰레기놈한테 주는 관심조차 아깝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일을 저지르고 지금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 제발 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피해자의 상처는 깊고 진하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거든요. 부디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는 사회가 오길 바라고, 그리고 제발 촉법소년법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10대라고 지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 애들이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네요. 오히려 10대들이 더 악독하고 어른보다 더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는 아이들이니까요. 에휴,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자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한식당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네요.